말해. 당장 말하라고. 하준이 누구 아들이야? 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제 안에서 잠자던 짐승 한 마리가 뛰쳐나와 울부짖는 것 같았죠. 아내 예진이는 제 손에 멱살을 잡힌 채 공포에 질린 눈으로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하얀 잠옷 위로 아내의 가녀린 목이 파르르 떨리는 게 보였지만 이성의 끈을 놓아버린 제게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머릿속을 쿵쿵 울리는 장모님의 그 잔인한 한마디가 제 몸을 부서뜨려 놓았습니다. 하준이 자네 친아들 아닐 텐데 아직도 하준이가 자네 친아들이라고 믿고 있었나? 말이 악마의 저주처럼 제 영혼을 잠식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여보, 왜 이래? 무서워. 이게 무슨 소리야? 예진이는 울며 제발 정신 차리라고 애원했지만 제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옆방에서 뒤늦게 잠이 깬 아들 하준이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지만 그것마저도 저를 더욱 미치게 만들 뿐이었죠. 지난 6년의 세월, 제 목숨보다 소중했던 내 아들, 내 가정, 내 행복이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쩌다 제 인생이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걸까요? 이 모든 비극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되짚어 보려면 시간을 한참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모든 것은 6년 전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여자 김예진과 결혼하던 그날부터 이미 예고되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정훈, 올해 40살의 평범한 가장입니다. 대단한 집안의 아들도 아니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재산을 물려받은 것도 없습니다. 그저 성실함 하나를 무기 삼아 작은 회사에서 제 청춘을 바쳤고 그렇게 모은 돈으로 15평짜리 작은 빌라 전세에서 아내와의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아내 예진이는 제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웃는 모습이 햇살 같던 여자, 제 어깨가 무거워 보일 때면 말없이 다가와 등을 토닥여 주던 여자. 저희는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오직 우리 두 사람의 힘으로 시작했습니다. 밤늦게까지 맞벌이를 하고 낡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컵라면을 나눠 먹으면서도 저희는 행복했습니다. 서로가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세상 모든 것을 가진 기분이었죠. 그렇게 1년을 아껴 아들 하준이를 낳았고 3년 뒤에는 드디어 꿈에 그리던 우리 집 방 3개짜리 작은 아파트로 이사도 했습니다. 제 인생의 황금기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빛에는 그림자가 따르는 법일까요? 제 행복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단 한 사람, 바로 장모님, 최명희 여사님이 계셨습니다. 저 남자는 안 된다, 예진아. 절대 저 녀석이랑 결혼하면 안 돼. 풀 보듯 고생길이 뻔한데 왜 네가 그 길을 자처해서 가야 하냐? 장모님은 처음부터 저희의 결혼을 반대하셨습니다. 하나뿐인 딸을 고생시킬 게 뻔하다는 이유였죠. 물론 부모로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장모님께 보란듯이 예진이를 행복하게 해주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장모님의 눈에 저는 그저 부족한 사위일 뿐이었습니다. 명절에 찾아뵈면 장모님은 을의 다른 집 사위들과 저를 비교하셨습니다. 옆집 박서방은 이번에 장인 장모 동남아 여행 보내드렸다더라. 자네는 언제쯤 우리 딸 호강시켜줄 텐가? 그래도 그나마 그런 핀자는 약과였죠. 장모님의 진짜 본격적인 단골 레퍼토리는 따로 있었습니다. 우리 예진이 그때 그 검사님이랑 결혼했으면 지금쯤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편하게 살 텐데 내가 걔를 잡았어야 했는데. 엄마, 그 얘기 좀 그만해. 도대체 몇 번이나 똑같은 말을 하는 거야. 듣던 예진이가
제 눈치를 보며 한마디를 했고 장모님은 한술 더 떠 큰 소리로 말을 했지요. 내가 뭐 못한 소리 했니? 그러게 남자는 능력이라고 내 몇 번이나 말했냐? 사모님 소리 들어서 평생 고고하게 살아야지. 이 맹추야. 그 말을 제 면전에서 그리고 예진이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내뱉으실 때마다 제 심장은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습니다. 제 아내에게 너는 더 좋은 남자 만날 수 있었는데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말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비참했지만 아내를 생각해 꾹 참았습니다. 속으로 장모님 팔자 닮아서 예진이도 별 수 없나 보죠. 그래도 장모님보단 낫지 않나요? 적어도 제가 아버님처럼 딴 여자 만나서 바람 피진 않았으니깐요. 거기다 재혼한 세장인어른도 결혼하고서 빨리 돌아가셨는데 예진이 팔자가 헐났죠. 이렇게 한마디 하고 싶었지만 꾸역꾸역 넘겼지요. 예진이는 제 옆구리를 쿡 찌르며 조심스럽게 위로를 해줬습니다. 자기야, 마음에 담아두지 마. 엄마가 외로워서 그래.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그렇게 제 눈치를 살폈죠. 저는 그런 아내의 얼굴을 봐서라도 억지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장모님이 왜 저를 그토록 미워하시는지 어렴풋이 짐작은 했습니다. 장인어른은 바람펴서 일찌감치 장모님과 이혼을 했고 그 때문에 장모님은 무남동녀 외동딸에 대한 의존도가 상상 이상으로 높은 분이셨습니다. 그 이후에 재혼을 하셔서 새 남편인 장인어른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상의 대소사를 예진이에게 의지하셨죠. 딸이 결혼해서 자신에게 소홀해지는 것을 병적으로 싫어하셨던 겁니다. 엄마 죽거든 결혼해라. 라는 말을 농담처럼 던지시곤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진담이었습니다. 세장인어른은 과묵하셨지만 마음이 깊은 분이셨습니다. 장모님이 제게 모진 소리를 하실 때면 그만해요. 여보, 사위를 왜 자꾸 잡아요? 라며 조용히 중재해 주시곤 했죠. 장인어른의 그 한마디가 장모님께는 유일한 브레이크였습니다. 하지만 그 브레이크가 서서히 고장나기 시작했습니다. 몇 해 전부터 장인어른의 건강이 눈에 띄게 나빠지셨거든요. 기력이 쇠한 남편을 보며 불안해진 장모님은 더욱더 딸에게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집에 오는 횟수도 잦아졌고 제 흠을 잡는 횟수도 그만큼 늘어났습니다. 제가 퇴근하고 피곤해서 소파에 잠시 누워있기라도 하면 사위는 팔자도 좋네. 우리 딸은 하루 종일 내보고 집안일 하느라 허리가 휘는데. 이런 가시돋친 말을 던지셨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참자, 아내의 어머니다. 장인어른도 편찮으시니 예민해지신 걸 거야.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이 가정을 위해서 저는 얼마든지 참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알았어야 했습니다. 장인어른이라는 마지막 방패막이가 사라지는 순간 장모님의 비뚤어진 집착이 어떤 모습으로 제 가정을 겨누게 될지를요. 그것이 제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지옥의 서막이 되리라는 것을 그때 저는 정말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장인어른의 마지막 숨이 넘어가던 그 순간 장모님은 병원이 떠나가라 목 놓아 우셨지만 저는 그 모습에서 진정한 슬픔보다는 이제 기댈 곳을 잃었다는 처절한 공포를 먼저 읽었습니다. 장인어른의 장례식은 사흘 내내 비가 내렸습니다. 빗줄기만큼이나 제 마음도 무겁고 착잡했죠. 재혼한 후 장모님의 등살에 묵묵히 가족을 지켜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런 분이 떠나셨으니 이제 저 방패막이는 영영 사라진 셈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장례 절차가 모두 끝나고 텅 빈 집에 돌아오자마자 장모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을 시작하셨습니다. 나 이제 어떻게 살아? 이제 이 험한 세상에서 지켜줄 사람 없이 나 혼자 어떻게 사냐고. 엄마, 울지 마. 내가 있잖아. 내가 지켜줄게. 예진이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우는 엄마의 등을 쓸어내리며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제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등줄기를 타고 서늘하게 흘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죠. 그날 밤 예진이가 제게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엄마, 우리 집으로 모시면 안 될까? 올 것이 왔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장모님 사정은 딱하긴 했지만 장모님과 함께 살 생각하면 벌써부터 치가 떨려왔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애써 침착하게 아내를 설득했습니다. 예진아, 마음은 알겠는데 우리 집이 넓은 편도 아니고 하준이 키우는 것만으로도 당신 힘들잖아. 어머님 혼자 계시는 게 걱정되면 우리가 자주 찾아뵙는 걸로는 안 될까? 하지만 아내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없이 혼자 덩그러니 계실 엄마 생각하면 내가 잠이 안 와. 내가 딸인데 어떻게 모른 척해. 당신한테는 미안하지만 이번 한 번만 내 부탁 들어주면 안 될까? 모시고 사는 게 힘들면 엄마 마음 추스릴 때까지만 같이 지내면 좋겠어. 엄마 저렇게 지내다 잘못될까 두려워. 사랑하는 아내의 저런 모습을 어떻게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결국 아내의 눈물에 지고 말았습니다. 그래, 곧 마음 추스르시겠지. 그때까지 조금만 지내시다가 안정이 되면 다시 나가실 거야. 저는 그렇게 어리석은 희망을 품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후회스러운 결정이었습니다. 장모님의 짐이 저희 집으로 들어오던 날, 저희 집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안방은 당연히 장모님 차지가 되었고 저희 부부는 하준이 방 옆 작은 방으로 밀려났습니다. 그것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장모님은 저희 집을 자신의 왕국으로, 저를 그 왕국에 잠시 머무는 불청객으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변한 것은 저녁 식탁의 풍경이었습니다. 이전에는 퇴근한 저를 위해 예진이가 따뜻한 밥과 국을 먼저 떠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장모님이 오신 뒤로는 모든 것이 장모님 위주로 돌아갔습니다. 예진이가 제 밥그릇에 고기 반찬이라도 하나 올려주면 장모님은 즉시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아이고, 나는 괜찮다. 치서방부터 챙겨야지. 이 늙은 어미는 찬밥에 물 말아 먹어도 괜찮아. 이런 말을 들으면 어느 자식이 마음 편히 밥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 예진이는 장모님부터 챙기기 시작했고 저는 졸지에 식탁의 맨 끝자리로 밀려난 신세가 되었습니다. 퇴근 후 소파에 잠시 누워 TV를 보는 소소한 행복도 빼앗겼습니다. 제가 지친 몸을 소파에 누이면 어디선가 장모님의 목소리가 날아왔습니다. 사위는 편해서 좋겠네. 우리 딸은 하루 종일 애보고 살림하느라 앉을 틈도 없는데. 그 말에 저는 벌떡 일어나 앉을 수밖에 없었고 제 집 거실 소파는 세상에서 가장 불편한 가시방석이 되어버렸습니다. 집은 더 이상 고된 하루를 마치고 돌아와 쉴 수 있는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드는 순간까지 보이지 않는 감시와 평가가 계속되는 숨막히는 전쟁터였죠. 장모님은 교묘하게 저와 예진이 사이를 갈라놓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예진이에게 오늘 힘들었지 라며 어깨를 주물러 주기라도 하면 옆에서 장모님은 시큰둥하게 말씀하셨죠. 예진이보다 내가 더 힘들었다. 삭신이 쑤셔서 잠을 못 잤어. 한숨 쉬며
초치는 소리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진이는 미안한 얼굴로 제게서 떨어져 엄마의 어깨를 주물러야 했습니다. 저희 부부가 방에서 단둘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도 줄어들었습니다. 장모님은 수시로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 무슨 할 얘기가 그렇게 많으냐며 대화의 맥을 끊어놓기 일쑤였고 밥상 때마다 면전에다 두고 예진이가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했으면 이렇게 안 살았을 텐데 라는 얘기를 툭하면 시전하셨습니다.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아내에게 이런 불만을 토로하고 싶었지만 아버지 잃은 슬픔에 잠겨있는 아내에게 차마 짐을 더 얹어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이 모든 상황이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는 막연한 기대를 품고 하루하루를 버텨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장모님의 존재는 저희 부부 사이의 작은 균열을 점점 더 깊고 어두움으로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합가는 지옥의 시작일 뿐 진짜 비극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집안에서의 숨 막히는 생활도 버거운데 회사 사정까지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저희 회사가 몇 년째 실적이 좋지 않아 구조조정 얘기가 공공연하게 돌기 시작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동료들이 책상을 빼는 모습을 보니 남의 일 같지가 않았습니다. 40이라는 나이, 어깨에 짊어진 가장이라는 무게가 청은망은 저를 짓눌렀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이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벗어날 돌파구가 필요했습니다. 그때 문득 오랫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꿈 하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바로 제 사업을 하는 것이었죠. 제가 회사에서 오랫동안 해온 일이 인테리어 관련 기술직이었거든요. 실력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고 자부했습니다. 큰 돈은 못 벌더라도 남의 눈치 보지 않고 제 기술로 땀 흘려 번 돈으로 가족을 먹여 살릴 수만 있다면 더 바랄 게 없겠다 싶었습니다. 그 생각에 미치자 꺼져가던 제 마음속에 작은 불씨 하나가 피어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더 늦기 전에 도전해보는 거야. 예진이와 하준이를 위해서라도,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이대로 무너질 순 없어. 그날은 하준이를 재우고 아내와 단둘이 거실에 앉아 맥주를 한 캔씩 마시고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장모님은 피곤하다며 일찌감치 안방으로 들어가신 뒤였죠. 모처럼 찾아온 고요함 속에서 저는 용기를 내어 아내에게 제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예진아, 나 요즘 심각하게 고민하는 게 있는데. 아내는 제 심상치 않은 표정을 읽었는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왜 그래 여보? 회사에서 무슨 일 있어? 그런 건 아니고, 여보, 나 그냥 회사 그만두고 내 사업 한번 해볼까 싶어. 사업? 실은 인테리어 가게라도 차려서 내 기술로 한번 승부 보고 싶어. 당신 고생시키는 거 아는데 이대로 회사에서 하루하루 버티는 게 너무 힘에 부친다. 제 고백에 예진이의 얼굴이 복잡하게 굳어졌습니다. 놀란 것 같기도 하고 걱정하는 것 같기도 했죠. 아내가 어떤 대답을 할지 제 심장이 조마조마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아내의 지지와 응원 한마디가 절실했습니다. 예진이가 막 입을 열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냐? 등 뒤에서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돌아보니 잠든 줄 알았던 장모님이 언제 나오셨는지 문 앞에 유령처럼 서서 저희를 노려보고 계셨습니다. 이 불경기에 망하려고 작정을 했구나. 네가 뭘 한다고 사업을 해?
장모님은 성큼성큼 걸어 들어오시며 제게 삿대질을 시작했습니다. 쥐뿔도 없는 게 겁도 없이 어딜 그만둬? 네가 장사 수완이 있냐? 아니면 모아놓은 돈이 있냐? 그거 쥐꼬리만한 월급 꼬박꼬박 받아오는 것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놈이 멀쩡한 직장 때려치우고 우리 딸 인생까지 말아먹을 셈이야? 날카로운 말들이 비수처럼 날아와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제 자존심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피가 거꾸로 솟았지만 차마 어른 앞에서 대들 수도 없어 입술만 깨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비참했던 것은 제 옆에 앉아있던 아내의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아내가 제 편이 되어주길 바랐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엄마 그만해, 남편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런 생각을 했겠어 라며 저를 감싸주었겠지요. 하지만 예진이는 심경에 변화가 있었던지 겁먹은 얼굴로 저와 장모님을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여보, 엄마 말씀이 아주 틀린 건 아니잖아. 요즘 다들 어렵다는데 우리 조금만 더 신중하게 생각해보자. 하준이를 봐서라도 그만두면 안 돼.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져 버렸습니다. 제가 힘들다는데, 내 사업으로 믿어달라는데 장모님의 모진 말보다 저를 말리는 아내의 그 한마디가 제 심장을 더 아프게 찔렀습니다. 제 마지막 희망, 마지막 보루였던 아내마저 제 편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아내는 저를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제 꿈과 용기보다는 장모님의 비난과 현실적인 불안을 먼저 선택한 것이죠.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꿈을 비웃는 장모님과 그런 장모님의 말에 동조하는 아내의 얼굴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쿵쾅거리는 심장을 안고 베란다로 나가 차가운 밤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이 어찌나 초라하고 한심해 보이던지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철저히 혼자라는 것을, 제 편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요. 아내와 나, 우리 둘만의 힘으로 쌓아 올렸다고 믿었던 이 가정은 어느새 장모님이라는 거대한 그림자에 잠식당해 버렸고, 저는 그 안에서 설 자리를 잃은 이방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집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저와 아내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세워졌고, 장모님은 마치 승전고라도 울리는 장군처럼 기세등등해지셨죠. 제 사업 계획을 좌절시킨 것이 큰 공이라도 세운 듯 저를 볼 때마다 콧방귀를 뀌며 무시하기 일쑤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집에서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퇴근하면 씻고 방에 들어가 하준이와 놀아주다가 잠드는 것이 제 유일한 일과가 되었습니다. 아내 예진이는 그런 제 눈치를 살피며 몇 번이나 말을 걸어왔습니다. 여보, 아직도 섭섭해? 내가 그때는 너무 놀라서 그랬어. 당신 생각해서 한 말이야. 요새 불경기인데 까딱 잘못하면 더 힘들 수도 있는 거잖아.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굳게 닫혀버린 뒤였습니다. 나를 생각해서 한 말이라는 변명이 제 귀에는 나는 당신을 믿지 못해라는 말로 들렸으니까요. 장모님의 공작은 이제 저를 완전히 배제하고 오직 예진이만을 향해 집요하게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출근하고 집에 없는 시간 동안 장모님은 딸의 귀에 독을 속삭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제 흉을 보는 정도였죠. 네 서방은 어쩜 저렇게 배짱도 없냐? 남자 구실도 못하는 게 가장이라고. 같은 말들을요.
예진이는 처음에는 엄마, 그만해, 듣기 싫어 라며 반박했지만 떨어지는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다고 했던가요. 매일같이 쏟아지는 부정적인 말들은 예진이의 마음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회사에 중요한 외부 미팅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일찍 끝나 오후 4시쯤 퇴근하게 되었습니다. 모처럼 일찍 들어가서 아들이랑 놀아줄 생각에 발걸음도 가벼웠죠.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시동을 끄려는데 마침 장모님과 예진이가 하준이를 데리고 어디선가 돌아와 제 차 바로 옆 칸에 주차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제가 차 안에 있는 줄은 꿈에도 모르는 듯 했습니다. 저는 반가운 마음에 차 문을 열려다가 두 사람의 대화를 우연히 엿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는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차에서 내린 장모님이 예진이에게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속 터져서 못 살겠다. 저런 능력 없는 놈이랑 대체 뭐하러 붙어 사는 거냐? 예진이는 지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 좀 해. 그 사람이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그러자 장모님은 기가 막히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잘못한 게 없어? 사업하겠다고 깝죽대다가 집안 말아먹을 뻔한 게 잘못된 거 아니야? 내가 뜯어 말렸으니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지금쯤 우리 모녀 길바닥에 나 앉았어. 거기까지는 늘 듣던 레퍼토리라 그러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에 이어진 장모님의 말은 제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장모님은 주변을 한번 쓱 둘러보더니 예진이의 팔을 붙잡고 목소리를 낮춰 속삭였습니다. 예진아, 엄마 말 잘 들어. 그냥 이참에 깨끗하게 이혼해. 요즘은 한부모 가정 지원금도 나라에서 잘 나온다더라. 괜히 저런 놈한테 발목 잡혀서 네 인생 썩히지 말고 그 돈 받아서 나랑 하준이랑 우리 셋이서 오순도순 살자. 응?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망치로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듯한 충격에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제 아내에게 이혼을 종용하며 지원금을 운운하다니요. 사위가 아니라 딸의 인생에 붙은 거머리, 떼어내야 할 혹 정도로 저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피가 거꾸로 솟을 만큼 끔찍했습니다. 저는 분노로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핸들을 꽉 잡았습니다. 당장이라도 차 문을 박차고 나가 장모님의 멱살이라도 잡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발을 붙든 것은 장모님의 그 잔인한 말에 대한 예진이의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아내가 버럭 화를 내며 엄마,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라고 소리쳐 주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제 귀에 들려온 것은 길고 긴 침묵이었습니다. 예진이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제게는 천마디의 비수보다 더 아프게 박혔습니다. 내 아내가 저 말도 안 되는 제 안에 혹시라도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혼이라는 단어를 머릿속으로 그려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끔찍한 상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제 머릿속을 헤집었습니다. 심장이 얼음물에 담긴 것처럼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아내, 제가 목숨 바쳐 지키고 싶었던 가정, 그 모든 것이 한낱 모래성처럼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차가운 차 안에서 보이지 않는 적이 제 심장에 칼을 꽂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충격받아서 얼마나 오랫동안 차 안에 앉아 있었는지 모릅니다. 해가 지고 주차장에 어둠이 깔릴 때까지 저는 멍하니 앞 유리창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심장은 이미 차갑게 식어
아무런 감각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장모님과 예진이 그리고 하준이가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도 저는 한참을 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집으로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저 문을 열고 들어가면 아무것도 모르는 척 웃으며 아내를 대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참 뒤에야 겨우 정신을 차리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마시는 저녁 냄새가 풍겨왔지만 제게는 역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이제 와? 밥 차려놨으니 어서 씻고 와. 장모님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예진이가 말을 꺼내더라고요. 왜 이렇게 늦었어? 전화도 안 받고. 예진이는 제 얼굴을 한번 살피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그 표정마저도 제게는 가식으로 보였습니다. 내 뒤에서 이혼할 궁리를 하면서 앞에서는 걱정하는 척을 하는 건가? 끔찍한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 집에서 유령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니, 제 스스로 유령이 되기를 자처했습니다. 저는 아내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꼭 필요한 말이 아니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식탁에서는 밥만 먹었고 거실에서는 TV 소리에 제 존재를 묻었습니다. 제 유일한 숨통은 아들 하준이였습니다.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하준이를 끌어안고 있을 때만이 제가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 품에 안겨 잠든 아들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저는 수없이 다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아들은 내가 지킨다. 저 두 사람 뜻대로 이 가정을 순순히 내어주지는 않을 것이다. 저의 이런 변화를 아내가 모를 리 없었습니다. 예진이는 몇 번이고 제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여보, 나한테 뭐 화난 거 있어? 왜 나를 피하는 거야? 그럴 때마다 저는 피곤해서 그래 라는 짧은 대답으로 아내를 밀어냈습니다. 제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당신이 당신 엄마랑 이혼하라고 작당하는 걸 들었 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그 말을 내뱉는 순간 모든 것이 끝장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내의 입에서 맞아, 이혼하고 싶어 라는 대답을 듣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제게는 없었던 겁니다. 장모님은 저와 예진이 사이가 멀어지는 것을 아주 만족스럽게 지켜보는 듯 했습니다. 이제는 대놓고 저를 없는 사람 취급하기 시작했죠. 주말 아침이면 장모님은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예진아, 오늘 날씨도 좋은데 우리 하준이 데리고 동물원이나 갈까? 우리 셋이서만 오붓하게 다녀오자. 우리 셋. 그 말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이 집의 가장인 저는 그 우리라는 울타리에서 완벽하게 배제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거실에 멀뚱히 앉아 있는데도 두 사람은 마치 제가 보이지 않는다는 듯이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예진이는 제 눈치를 슬쩍 보긴 했지만 차마 여보도 같이 가자는 말은 꺼내지 못했습니다. 아니, 안 한 것이겠죠. 그렇게 셋이서 현관문을 나서는 뒷모습을 볼 때면 저는 깊은 무력감에 빠져들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는 기분이었습니다. 장모님은 제 눈앞에서 제 가정을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었고 제 아내는 그 적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돈 버는 기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의심은 독버섯처럼 제 마음속에서 자라나 아내의 모든 행동을 왜곡해서 보게 만들었습니다. 예진이가 누군가와 조용히 통화를 하다가 제가 나타나면 황급히 끊는 것처럼 보였고 혼자 휴대폰을 보며 한숨을 쉬는 모습은
마치 이혼 절차를 알아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랑했던 아내의 얼굴을 더 이상 믿을 수 없게 되자 제 삶은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됐습니다. 이 침묵의 고문을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혼을 하더라도 이렇게 비참하게 쫓겨나듯 끝낼 수는 없었습니다. 피하려 했던 진실을 이제는 정면으로 마주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줄다리기를 내 손으로 끝내겠다고. 내 아들, 그리고 내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 숨거나 피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먼저 이 집이 내 집인지 장모님 댁에 내가 얹혀 사는 건지 모를 이 기생충 같은 생활을 끝내야만 했습니다. 결전의 날은 주말 저녁이었습니다. 하준이는 일찍 잠이 들었고 거실에는 저와 예진이 그리고 장모님 이렇게 셋만 남아 있었습니다. 장모님은 소파에 누워 과일을 드시며 TV를 보고 계셨고 예진이는 그 옆에서 조용히 뜨개질을 하고 있었죠. 저는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너무나 평온해 보이는 그 풍경 속에서 저 혼자만 이방인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 TV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원 버튼을 눌렀습니다. 시끄럽게 울리던 TV 소리가 뚝 끊기자 거실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지금 뭐 하는 거야? 한창 재밌게 보고 있는데. 장모님이 신경질적으로 몸을 일으키며 저를 쏘아붙였습니다. 예진이도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똑바로 마주보고 섰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여기서 물러서면 영원히 패배자가 될 것 같았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하게 나왔습니다. 저는 먼저 장모님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저희 집에서 지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머님도 편히 지내실 곳을 따로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마자 거실의 공기는 그야말로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장모님은 잠시 제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듯 눈만 껌뻑이시더니 이내 얼굴이 시뻘개지셨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나? 네가 지금 이 늙은 어미더러 집에서 나가라고 한 게야?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런 뜻이 아니긴 뭐가 아니야. 이 천하의 몹쓸 놈. 내가 딸 자식 하나 믿고 들어와 살았는데 이제 와서 길바닥으로 내쫓아?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이 꼴 보려고 여태 살았나? 장모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아이고 아이고 소리를 내며 가슴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소파 밑으로 스르르 미끄러지듯 내려앉아 바닥을 치며 통곡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드라마에서나 보던 장면이 제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황하지 않고 예진이를 바라봤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끝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아내뿐이었습니다. 제발 단 한 번만이라도 내 편이 되어주길, 이성의 목소리를 내주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제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은 제 아내 김예진이 아니라 오직 최명희 여사의 딸이었습니다. 예진이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제게 다가와 제 팔을 붙잡고 흔들었습니다. 여보, 당신 정말 미쳤어? 어떻게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예진아, 내 말 좀 들어봐. 이건 그런 문제가 아니. 뭐가 아니야. 당신 눈에는 지금 우리 엄마 우는 거 안 보여? 아빠 돌아가시고 혼자 되신 것도 서러운데 사위한테 쫓겨나는 신세가 된 우리 엄마가 불쌍하지도 않아? 아내의 입에서 나온 불쌍하다는 그 한마디가 제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그럼 나는 이 집에서 유령처럼 지내며 내 자존심과 영혼이 조금씩 갉아먹히고 있는 나는 불쌍하지 않은가? 제 아내는 제 고통은 전혀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직 눈앞에서 연기를 펼치는
제 엄마의 눈물만 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허탈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 내가 졌다. 완벽하게 졌다. 나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시작한 것이었다. 아내는 이미 엄마의 완벽한 인질이었고 저는 그 인질을 구하려다 함께 포로가 되어버린 어리석은 기사일 뿐이었습니다. 바닥에 쓰러져 우는 장모님과 그런 엄마를 부축하며 저를 원망의 눈으로 쏘아보는 아내. 그 두 사람의 모습은 견고한 성벽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성벽 밖으로 내쳐진 폐잔병이었습니다. 정면으로 부딪히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 믿었던 제 마지막 희망은 그렇게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파국이었습니다. 이제 이 집에서 제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날의 폭풍이 지나간 후 저희 집은 완벽한 빙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전의 냉전은 차라리 애교 수준이었죠. 이제 장모님과 아내는 저를 없는 사람 취급하는 것을 넘어 아예 벌레 보듯 멸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거실에 앉아 있으면 두 사람은 보란 듯이 제 앞에서 자기들끼리만 대화를 나눴습니다. 예진아, 김서방 월급날이 언제라고 했지? 이번 달 생활비가 좀 모자라네. 글쎄, 나도 몰라. 알아서 주겠지. 제 아내는 제게 물어보면 될 것을 굳이 엄마에게 저런 식으로 대답했습니다. 마치 저는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가구와 같은 존재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밥상에서는 제게 반찬 그릇 한 번 건네주는 법이 없었고 제가 늦게 퇴근해도 아무도 아는 척하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오직 돈을 벌어오는 의무만 남은 하숙생이었습니다. 저는 이혼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진지하게 떠올렸습니다. 그래,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끝내는 게 낫겠다. 하지만 고개를 돌려 제 방에서 곤히 잠든 아들 하준이의 얼굴을 보면 그 모든 결심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저 작고 사랑스러운 아이를 두고 어떻게 이 집을 떠날 수 있을까요? 하준이만은 제 아들만큼은 저 악마 같은 할머니와 이기적인 엄마 손에 온전히 넘겨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버텼습니다. 이혼은 절대 안 된다. 내가 이 집을 나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장모님이 먼저 지쳐서 나가시든 아내가 먼저 두 손 들고 이혼 서류를 내밀든 나는 끝까지 하준이 곁에서 버틸 것이다. 그것이 제 마지막 자존심이자 유일한 목표가 되었습니다. 저의 이런 버티기가 장모님의 심기를 단단히 건드렸던 모양입니다. 장모님의 계획은 제가 이 모욕감을 견디지 못하고 제 발로 집을 나가거나 이혼을 요구하는 것이었을 텐데 제가 끈질기게 버티고 있으니 초조해 지셨던 거겠죠. 사건은 늦은 밤에 일어났습니다. 그날도 저는 회사에서 온갖 스트레스를 받고 파김치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가니 아내는 이미 하준이를 끌어안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샤워를 하고 나와 답답한 마음에 거실에서 혼자 캔맥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캄캄한 거실에 스탠드 불빛 하나만 켜놓고 있으니 제 신세가 참 처량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안방 문이 소리 없이 스르르 열리더니 장모님이 어둠 속에서 유령처럼 나타났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마시던 맥주를 내려놓았습니다. 이 밤중에 혼자 청승맞게 뭐하는 겐가? 장모님은 비웃음이 가득한 목소리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대꾸할 기운도 없어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제발 좀 그냥 내버려 두시죠. 제 차가운 대답에 장모님의 눈빛이 섬뜩하게 빛났습니다. 장모님은 제 앞에 놓인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아직도 이 집에 미련이 남았나?
그렇게 쫓겨나기 싫어? 그냥 저 내버려 두시라고요. 하긴 자식 새끼가 눈에 밟히겠지. 안 그런가? 장모님의 입에서 자식 새끼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저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여기서 흥분하면 지는 것이었습니다. 제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였는지 장모님은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할 한마디를 제 귀에 대고 속삭이듯 내뱉었습니다. 김서방, 그렇게 하준이가 아까워? 그런데 어쩌나. 장모님은 잠시 말을 끊고 제 반응을 살폈습니다. 그리고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목소리로 마지막 문장을 완성했습니다. 하준이, 자네 친아들 아닐 텐데. 네? 그게 무슨... 못 들었음 말고.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었습니다. 제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고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을 들은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앞에 서 있는 장모님의 얼굴이 악마처럼 일그러져 보였습니다. 그 입가에 걸린 희미한 미소는 제 심장에 비수를 꽂고 만족스러워하는 가해자의 그것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장모님의 얼굴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단단히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1초, 아니면 1분. 제 머릿속에서는 영원과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장모님의 그 잔인한 속삭임은 제 귓속을 파고들어 뇌리에 박혀버렸습니다. 친아들이 아닐 텐데 그 6글자가 제 안의 모든 것을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이성, 사랑, 믿음, 지난 6년간의 세월,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제가 되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 뚝 하고 끊어지는 소리와 함께 차갑게 식었던 피가 다시 미친 듯이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제 눈앞에 서 있는 장모님의 얼굴은 더 이상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을 망가뜨리러 온 악마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분노의 대상은 저 악마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미친 사람처럼 안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쾅! 소리가 나게 문을 열어젖히자 곤히 잠들어 있던 예진이가 깜짝 놀라 몸을 일으켰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잠결에 저를 올려다보는 아내의 얼굴. 한때는 제게 세상의 모든 평온을 안겨주었던 그 얼굴. 지금은 제 속을 뒤집어 놓는 역겨운 위선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침대 위로 달려들어 잠옷 차림의 아내 멱살을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말해. 당장 말하라고. 하준이 누구 아들이야? 제 입에서 터져 나온 것은 제가 들어도 소름이 끼치는 짐승의 울부짖음이었습니다. 제 손에 잡힌 아내의 몸이 종이처럼 떨렸습니다. 예진이는 제 광기 어린 모습에 극도의 공포에 질린 얼굴로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여보 왜 이래? 무서워. 이게 무슨 소리야? 하준이가 누구 아들이라니? 시침이 떼지 마. 방금 당신 엄마가 다 말했어. 하준이 내 아들 아니라고. 말해. 어떤 놈이야? 어떤 놈이랑 붙어먹어서 내 인생을 이따위로 만든 거야? 제 고함 소리의 옆에서 자고 있던 하준이가 결국 앵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그 울음소리마저도 제 이성을 되돌리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제 심장을 더 헤집어 놓을 뿐이었죠. 내 아들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독처럼 퍼져나가 제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진이는 울부짖으며
제 손을 뿌리치려 애썼습니다. 아니야. 절대로 아니야. 당신 미쳤어?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우리 하준이한테 어떻게 그렇게 끔찍한 말을 해? 아내의 결백한 외침. 하지만 제 귀에는 그저 발각된 거짓말을 감추려는 필사적인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장모님이 제 영혼에 심어놓은 의심이라는 독은 이미 온몸으로 퍼져나가 지난 6년간의 모든 기억을 오염시키고 있었습니다. 결혼 초 잦았던 회식 자리가 떠올랐습니다. 가끔 연락이 안 되던 그 밤들이 떠올랐습니다. 이유 없이 우울해하던 아내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는 그저 힘든 일이 있나 보다 하고 넘겼던 모든 순간들이 이제는 배신의 증거가 되어 제 머릿속을 헤집었습니다. 사랑했던 아내의 얼굴 위로 낯선 남자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지옥이 있다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다 무슨 소란이야? 뒤늦게 안방으로 들어온 장모님이 기가 막히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저는 장모님을 돌아보며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외쳤습니다. 어머님이 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준이가 제 아들이 아닐 수도 있다고. 그러자 장모님은 언제 그랬냐는 듯 새하얀 얼굴로 시치미를 뚝 뗐습니다. 김서방, 지금 제정신인가?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 술을 마셨으면 곱게 마실 것이지 이게 무슨 망측한 행패야?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 악마는 자기가 뱉은 말조차 저렇게 아무렇지 않게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저를 미친놈 보듯 쳐다보는 아내. 저는 완벽하게 고립되었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아내를 의심하고 자식을 부정하는 정신 나간 가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예진이의 멱살을 잡았던 손을 힘없이 놓았습니다. 더 이상 이 추악한 광경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제 사랑, 제 믿음, 제 인생이 모두 부정당한 이 공간에서 단 1초도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방을 나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여보, 어디가?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뒤에서 아내가 울부짖으며 저를 붙잡았지만 저는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를 찔렀지만 제 머릿속의 불길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사랑과 배신,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제 영혼은 갈기갈기 찢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밤새도록 정처 없이 거리를 헤맸습니다. 텅 빈 놀이터 벤치에 앉아있기도 하고 불 꺼진 상가 건물 계단에 쭈그려 앉아있기도 했습니다. 휴대폰은 쉬지 않고 울렸습니다. 아내에게서 온 부재중 전화와 문자 메시지가 수십 통 쌓였지만 저는 아무것도 확인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은 온통 하준이가 내 아들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밤새 저를 괴롭힌 것은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차라리 슬픔에 가까운 감정이었습니다. 하준이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저를 보고 아빠 하며 달려와 안기던 모습, 제 목을 끌어안고 잠들던 따뜻한 온기, 서툰 발음으로 아빠 사랑해 라고 말해주던 목소리, 그 모든 것이 제 심장을 칼로 도려내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만약에 장모님의 말이 사실이라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준이를 예전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상상만으로도 숨이 막혔습니다. 날이 밝아올 무렵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지옥 같은 의심을 끝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살 수도 죽을 수도 없는 상태로 평생을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저는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설령 제 삶을 완전히 파괴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해도 말입니다. 저는 퀭한 얼굴로 집에 들어갔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밤새 잠을 못 이룬 듯 예진이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아내는 달려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여보, 밤새 어디 있었어?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저는 아내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어렵고 잔인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하준이, 친자 확인 검사하자.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예진이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아내의 눈동자가 절망과 배신감으로 흔들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날 그렇게 못 믿어? 내가 아니라고 했잖아. 어떻게 나한테, 우리 하준이한테 이런 모욕을 줄 수가 있어? 예진이는 제 가슴을 주먹으로 치며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 마음속의 믿음은 깨져버린 뒤였습니다. 이 깨진 조각을 다시 붙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진실이라는 접착제뿐이었습니다. 당신이 결백하다면 증명해. 그럼 나도 당신을 다시 믿을 수 있을 테니까. 제 단호한 말에 예진이는 결국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서럽게 울던 아내는 이내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텅 빈 눈으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좋아, 해.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줄게. 대신 결과가 나오면 그땐 모든 게 끝이야. 그렇게 저희는 유전자 검사 센터를 찾았습니다. 하준이의 머리카락, 뼈돌과 제 구강 상피세포를 채취하는 그 짧은 시간은 제게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제 품에 안겨 있는 하준이의 얼굴을 차마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미안하다, 아들아. 아빠가 못나서 미안하다.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며칠은 살아있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회사에 병가를 냈고 집 근처 찜질방과 PC방을 전전했습니다. 차마 그 집으로 다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와도 장모님과도 마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술에 취해 잠이 들었고 악몽에 시달리다 깨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과가 나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검사센터로 향했습니다. 제 인생의 심판이 내려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봉투를 받아드는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차 안에서 한참을 망설이다 저는 눈을 질끈 감고 봉투를 뜯었습니다. 서류 맨 아래쪽에 적힌 한 줄의 문장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친자관계 성립 확률 99%. 그 글자를 보는 순간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안도감, 그리고 아내에 대한 미안함, 제 자신에 대한 혐오감, 그리고 장모에 대한 살인적인 분노가 한꺼번에 온몸을 뒤덮었습니다. 저는 핸들에 얼굴을 파묻고 한참을 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내 아들이 맞구나. 정신을 차리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예진이는 거실에 초조하게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아내 앞에 검사 결과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서류를 확인한 예진이의 얼굴에는 기쁨이나 안도감 같은 표정은 없었습니다. 그저 차갑게 식어버린 눈으로 저를 올려다볼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이제 만족해? 그 차가운 한마디가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저는 아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나를 용서해줘. 하지만 예진이는 제 사과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문 너머에서
모든 비극의 원흉인 장모님을 향해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하는 것이 들렸습니다. 엄마, 이제 엄마랑 나랑 할 얘기가 좀 있겠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진짜 심판이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저는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굳게 닫힌 안방 문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문 너머에서는 아내의 낮고 차가운 목소리와 장모님의 당황한 변명이 뒤섞여 들려왔습니다. 제 심장은 여전히 미친 듯이 뛰고 있었지만 이제는 분노나 슬픔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가족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었죠. 얼마나 지났을까? 안방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먼저 나온 것은 장모님이었습니다. 얼굴은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저는 그 모습에서 어떤 동정심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장모님은 저를 발견하고는 제게 다가와 제 팔을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김서방, 내가 잘못했네. 내가 늙어서 정신이 오락가락했나 보네. 자네가 나를 싫어하는 게 느껴져서 그랬어. 그저 다 우리 딸 자식 옆에 붙어 살고 싶어서 외로워서 그런 거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주게. 건드리지 마세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장모님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용서. 저 사람은 지금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조차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한 가정을 송두리째 파괴할 뻔한 사람이 그저 외로워서라는 말로 모든 것을 덮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뒤따라 나온 예진이의 모습은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눈물 한 방울 없이 얼음장처럼 차갑고 단단하게 굳어 있었죠. 예진이는 엄마에게 매달리는 저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묵묵히 장롱을 열어 큰 여행 가방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장모님의 옷가지들을 하나씩 꺼내 가방에 던져 넣기 시작했습니다. 예진아,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장모님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묻자 예진이는 옷을 담던 손을 멈추고 엄마를 돌아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연민이나 효심 같은 감정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엄마 짐 싸는 거 안 보여? 이제 이 집에서 나가. 뭐라고? 네가 지금 이 어미더러 나가라고? 그래, 나가. 엄마는 내 남편을 모욕했고 내 아들을 더러운 거짓말의 도구로 삼았고 내 가정을 지옥으로 만들었어. 더 이상 엄마를 내 어머니로 생각하고 싶지 않아. 예진이는 말을 마친 뒤 다시 묵묵히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그 단호한 모습에 장모님은 완전히 넋이 나간 듯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어린아이처럼 떼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다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제발 나 버리지 마라, 예진아. 그때였습니다. 예진이가 싸던 짐을 바닥에 내팽개치고 엄마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리고는 평생 참아왔던 울분을 토해내듯 소리쳤습니다. 버려? 내가 엄마를 버리는 게 아니라 엄마가 나를 버린 거야. 엄마한테 나는 딸이 아니라 그냥 엄마 외로움 달래주는 인형이었잖아. 내가 내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사는 꼴을 단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축복해 준 적 있어? 어떻게 사위한테, 내 남편한테 하준이에 관해 그런 끔찍한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 예진이는 말을 잇지 못하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가장 잔인한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엄마가 나한테 그랬지. 엄마 죽거든 결혼하라고. 이제 내가 엄마한테 똑같이 말해줄게. 엄마 말대로 엄마 죽거든 그때 연락해. 그 말을 끝으로 예진이는 완성된 짐 가방을 끌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어젖히고는 가방을 복도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나가. 짧고 단호한 그 한마디에 장모님은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힘없이 일어나 비틀거리며 집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쾅.
하고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길고 지독했던 악연의 그림자가 마침내 저희 집에서 거치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지만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예진이는 현관문에 기댄 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저는 여전히 무릎 꿇은 그 자리에서 아내의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겼지만 아무도 승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지울 수 없는 깊은 상처가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 부부는 한동안 말을 잃은 사람들처럼 지냈습니다. 깨져버린 신뢰의 조각들을 어떻게 다시 붙여야 할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게는 하준이가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해맑게 웃으며 제게 안기는 아들을 볼 때마다 저는 다시 일어서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아내의 마음속에 박힌 배신감의 가시를 뽑아내는 데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제 마음속에 남은 상처와 죄책감도 평생 저를 따라다니겠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소파에 앉아있는 예진이의 옆에 조용히 다가가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내는 제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한참을 그렇게 말없이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악연의 그림자는 거쳤지만 진정한 회복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저는 제 아내의 손을 잡고 제 아들의 손을 잡고 이 지옥을 딛고 다시 걸어 나가야 합니다. 부서지고 망가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게는 세상의 전부인 우리 집으로, 우리 가족으로 돌아가기 위한 길고 긴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